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수학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계 정리를 했는데 오늘은 가계 단위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개념 중에 공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 각은 반직선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회전하는 반직선과 처음 시작된 반직선 사이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형태, 즉 도형의 모양을 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때 각도는 이 반직선이 회전을 할 때 처음 출발한 반직선으로부터 회전한 정도의 크기, 그것을 각도라고 합니다.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에서는 어느 정도 회전을 했을 때 각의 크기가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서는 각을 계량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회전하는 정도의 크기를 그들이 만든 달력에 의해서 그들은 1년을 360일이라고 계산을 했고 하루씩 지날 때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그림으로 해서 360개의 막대기가 그려졌을 때 1월 1일과 겹치는 것을 보고 가계 개념인 이 회전하는 반직선과 그들이 그려놓은 달력이 동일한 개념으로 일치한다는 걸 알고 반직선이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처음에 반직선과 일치를 할 때 이걸 360일이라고 했던 것에 기인하여 이만큼 회전한 것을 360도라고 하자라고 사용한 데 기인하여 오늘날 이것이 정착화되어서 하나의 기하의 이론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량화한 크기를 30도다, 60도다, 45도라는 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클리드가 만들어 놓은 기하 원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해프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은 모든 지구인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 계량화된 이 크기를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가계 단위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도라는 단위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가계 단위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아주 미세한 각입니다. 말하자면 회전의 정도가 극미에서 0.000125도다. 뭐 이러한 작은 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 숫자를 그냥 사용하게 되면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각의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위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이 60분법의 단위를 만들어서 쓰는 목적은 미세한 각을 우리가 다룰 때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위법입니다. 이 60분법은 여기에 있는 뜻대로 분 나눌 분자 60등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어떤 각의 크기가 있다면 그 크기를 60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를 다른 이름의 단위로 쓰고 또 그것이 또 극미해졌을 때 또 0점 얼마에서 소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또다시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1에 해당되는 크기를 다시 60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또 다른 이름으로 변환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60등분 할 때마다 이름을 바꾸어서 쓰는 이러한 단위법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도입니다. 1도의 크기를 60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를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분에 해당되는 이 각은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사에서 달날에 우주선을 보낸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상에서 측량한 이 각의 크기가 분의 단위로서 봤을 때 0. 얼마라는 분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지면에서 봤을 때는 무시해도 될 작은 각이지만 먼 거리를 작은 각의 오차만큼을 계속 가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1분에 해당되는 각을 다시 60조각 내서 그 중에 하나를 초라고 합니다. 기하학에서는 초 단위를 다시 60등분해서 이름을 명명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미세한 각이 뭐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사용할 때 불편합니다. 0.000 몇 초 이렇게 되게 되면 불편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불편하고 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60 분법의 이 단위법을 사용해서 1초를 60도로 나눠서 이름을 붙이고 또 그걸 60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무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까지의 단위로 일단은 명칭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왜 더 미세한 것을 이름을 붙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와 같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십진수 표기법의 단위들입니다.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으로 자연수 지수를 올려놓게 되면 이것이 십진수에서 기본되는 각 자릿수의 단위들이 되는데 이것을 이름을 붙여놨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1, 10, 100, 1000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억, 조,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더 큰 크기의 이런 단위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한계인데 어떻게 무한계의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크기까지만 붙여놓자 해서 아주 거대한 크기, 어, 뭐 황화수나 아니면 무량대수나 뭐 이러한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사실은 그것이 수학의 십진수의 단위법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무한히 많은 이런 단위법을 다 붙여 놓지는 않고 어느 순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위는 반대로 0.0012도라고 하면 불편해서 분초의 단위로 바꿔서 쓰게 되면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자연수로 올라와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이번엔 거꾸로입니다. 각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12만 2655도다. 이렇게 하면 역시 불편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대한 가게 크기의 사용이 불편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위법이 포도법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이 호도법의 단위법이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삼각함수라는 어, 삼각함수라는 주제에서 각을 무한히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단위법은 거의 대부분이 60분법보다는 호도법의 단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호도법의 단위는 뭐냐면은
부채꼴을 맞는데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이러한 부채꼴을 만들어 놓고 이 중심각을 하나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1라디안이라 합니다. 쓰기를 RAD라고 쓰고 읽기를 라디안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은 전부 닮음이기 때문에 중심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크든 작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작도된 부채꼴은 전부 다 닮음이기 때문에 중심각이 같습니다. 이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채꼴을 보면 어떠세요? 얼핏 봐서 각이 60도에 가깝게 보이죠? 예, 1라디안은 맞습니다. 60도에 가까운 각인데요. 60도는 아니고요. 실제로요, 1라디안이라는 각이 60분법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R이 1라디안이라는 크기였다면 만약에 이렇게 원을 그려서 원 하나를 만든다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입니다. 이때의 이 각의 크기는 60도가 됩니다. 360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풀어보면 어, 1라디안이라는 크기를 60분법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이 정도 각의 크기가 되는데 파이가 3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180을 3.14 얼마로 나누면 57점 얼마 정도 되는 이러한 각이 나옵니다. 요 파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57점 얼마 나오는 이 값은 소수점 이하가 순환되는 값이 아닌 비순환 무한소수가 돼서 이것이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1라디안의 크기가 60도보다 약간 작은 무리수의 각인데 이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대단히 사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루트 2나 루트 5나 이런 것을 무리수라고 우리가 하는데 루트 2가 1.414 얼마로 나가는 비순환 무한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비순환 무한소수를 액면대로 사용하게 되면 불편해서 루트 2라고 그냥 쓰게 됩니다. 이처럼 1라디안의 크기도 무리수를 그대로 사용하면 불편한데 이것이 무리수가 되는 이유는 바로 무리수 파이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이를 다시 이쪽에 곱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파이로 나눴기 때문에 무리수이기 때문에 파이를 곱하지 않은 크기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파이 라디안이 180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뒤에 라디안이라는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생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서나 교과서에 보면 몇 파이라는 각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몇 파이라는 것은 몇 파이가 얼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몇 파이 라디안이 얼마라는 소리입니다. 뒤에 라디안을 쓰지 않고 생략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을 하나 지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어떤 학원에서 황당한 오개념을 가리키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강사가 파이가 두 종류 있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주율 파이 3.14 얼마 얼마라는 파이와 또 하나는 180도라는 각의 파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황당한, 이건 오개념이 아니고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파이는 영원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주율 파이밖에 없고요. 파이가 180도라고 얘기를 할 때는 파이가 180도란 소리가 아니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란 소리입니다. 뒤에 라디안을 안 썼을 뿐이지 생략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도다라고 얘기할 때는 원줄 파이 3.14 얼마라는 이 값에다 곱하기 1라디안 57점 얼마 얼마를 곱해서 그 값이 180도란 소리지 파이가 원주율 파이와 각도 파이가 따로 두 종류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할 때 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원주율인 겁니다. 그런데 180도라고 썼을 때는 원주율 파이가 갑자기 180도 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그 원주율에다가 생략된 1라디안 뒤에 57점 얼마 얼마를 곱해서 180도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파이가 두 종류 있다는 결코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생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 호도법의 단위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호도법의 단위를 사용하게 되면 대단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부채꼴의 중심각을 60도 하고 60부법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60도는 3분의 1 파이가 됩니다. 호도법으로 환산을 하면 3분의 1 파이입니다. 1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60으로 나누면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60도라는 60법의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중심각이 60도라면 3분의 1 파이라는 호도법의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물론 60분법으로 사용을 하더라도 여기에 호의 길이나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호도법을 쓰면 훨씬 편리합니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정비례하니까 원둘레를 이만한 비율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다만 각도 비율을 사용할 때 원의 중심각이 360도인데 360도는 60분법의 단위입니다. 이것을 호도법으로 다 바꿔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는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채꼴의 중심각 세타가 호도법으로 표시하자 그랬으니까 이렇게 세타를 그냥 쓰게 되면 이 파이가 없어지고 굉장히 호의 길이가 간단합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중심각이 60부법의 단위가 아닌 호도법의 단위를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에 역시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정비를 하니까 각도 비율을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지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데 얘를 잠깐 분리해 볼게요. 자, 조금 전에 R 세트가 호의 길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 L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 이 공식은 굉장히 잘 알 겁니다. 2분의 1 RL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해서 2로 나눠주면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라는 이 공식이 매우 간단히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절대로 포도법의 단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윗과정을 쓰기 때문에 아마 감점이 되거나 어쩌면 틀렸다라고 지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어도 고등학생이 되어서 학교 시험을 보기 이전까지는 포도법의 단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고 알고만 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을 배울 때 그때는 60분법의 단위와 호도법의 단위를 혼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의 이름이 참 많죠? 무슨 각, 무슨 각, 무슨 각하고 이름이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인가를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함수를 배우다 보면 어떨 때는 몇 원 몇 차 방정식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1차 연립 방정식 어떨 때는 직선의 방정식 어떨 때는 1차 함수 이게 똑같은 식을 놓고 이름을 달리 붙이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 그것은 전부 분류 기준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하는 겁니다. 우리 기하에서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 즉 교선입니다.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 합니다. 그러나 입체도형에서는 이 교선을 다른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걸 모서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분류 기준에 의해서 명칭을 달리한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선생님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호칭을 붙이는 것은 저의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이 직업 분류에 의해서 붙인 이름이 선생님인 것이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누구랑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상대방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네라 그러든지 아저씨라 그러든지 다른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 기준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자녀가 저한테 아빠라고 할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라는 분류 기준에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음식점에 가게 되면 손님이라고 합니다. 전 성이 김간데요. 손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때는 음식을 팔아주는 그 고객의 명칭을 붙여서 손님이라고 붙이는 건데 이러한 분류 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게 되면 혹시나 여기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어린 초등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뭐지? 저 사람 분명 선생님인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은 당신이라 그러지? 갑자기 이름이 바뀌었나? 또는 음식점에 갔는데 저분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해야 되는데 손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지? 이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위치 또는 등등 어떤 많은 분류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에 따른 분류, 성별에 따른 분류, 이런 분류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명칭을 바꿔서 붙이는 것처럼 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류 기준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이게 되는데 첫째 분류 기준은 크기에 따라 명칭을 달리합니다. 각의 크기가 0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합니다. 어떤 참고서에 보면 예각은 예리한 각이라 되어 있는데 그런 참고서는 보지 마세요. 예각의 정의는 정확히 각의 크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예리한 각이 아니고요. 90도가 됐을 때에 직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직각은 어떤 직선이 서로 직교했다. 그래서 영어로 right angle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글자 이니셜을 따서 R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각은 반드시 각이라는 기호를 앞에 붙여야 됩니다. 이 대문자 R은 어떤 단원에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 체계를 따질 때 또는 집합에서 대문자 R을 쓰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R은 실수라는 리얼 넘버의 첫 글자 R로 사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자를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단원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 걸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지 R은 그냥 90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이것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각 R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0도다라고 하면 이 직각이 두 개가 있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두 배의 가갈이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각 R이라는 이 기호 자체가 이게 하나의 단위입니다. 때문에 이 기호를 찢어서 각 기호와 R 사이에 두 배를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오 개념입니다. 표기의 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배가 되거나 세 배가 되거나 2분의 1이 크기 되거나 하면 이 단위 자체의 두 배라든지 이 단위 자체의 2분의 1이라든지 해서 앞에다 그 숫자를 사용해야지 각과 R 사이에 끼워서 어떤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표기의 오기가 되는 겁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직각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 합니다. 이거 역시나 어떤 참고서를 보면 둔한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유명한 책이라고 그 안의 내용이 전부 맞다라고 그렇게 맹신을 해서 수학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표기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표기를 하시고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오개념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다른 개념이 뭔가를 다른 참고서를 찾아봐서 거쳐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적은 각을 둔각이라고 명칭을 정의합니다. 더 커지면 180도가 되는데 그것을 평각이라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죠. 평각보다 큰 각이 존재하잖아요. 이 평각보다 더 큰 각은 뭐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우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우각이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우각은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 기준으로 사용할 때는 이 정도 큰 각을 우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아닌 다른 분류 기준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우각이란 용어가 딴 뜻으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우가 우월하다의 한자 우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분리시켜 놓고 우반, 열반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 그 우입니다. 우, 열등할 열자, 우월할 우자인데 이때 이 우각이라는 이 용어의 시작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하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부채꼴이 몇 개 있나요? 두 개가 있죠. 예, 작은 부채꼴과 큰 부채꼴이 있습니다. 이때 원에서 부채꼴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두 쌍의 부채꼴이 동시에 그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부채꼴 그러면 작은 부채꼴을 말하는지 큰 부채꼴을 말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호 AB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호가 되고 이쪽에도 호가 되고 예, 두 개가 튀어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우열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은 쪽에 있는 호를 열호라고 합니다. 큰 쪽의 호를 이걸 우호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와 열을 두 개를 조합해서 씀으로 해서 큰 쪽인지 작은 쪽인지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중심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각이 있고 큰 각이 있는데 이때 요 작은 각을 열호라고 합니다. 큰 각을 우호라고 합니다. 아, 죄송해요. 열각, 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 우열을 그대로 따라서 우각이 되려 그러면 상대적으로 큰 쪽 각을 우각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바로 이 각이 180도보다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80도보다 큰 각을 우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원에서 호를 이렇게 작도를 했을 때는 우각은 반드시 180도보다 큰 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교차를 할 때야 교차해서 생기는 각, 그걸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직선 두 개를 교차하게 되면 반드시 교각이 두 개 생기게 됩니다. 이때 L과 M이 교차해서 생기는 교각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면
어느 쪽 각을 얘기하는지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요 작은 각을 열각이라고 합니다. 큰 각을 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우각, 열각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아까 원에서 부채꼴에서 얘기와 달리 직선 두 개를 교차시켜서 교각을 만들게 되면 이 각은 180도보다 큰 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각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명칭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각, 열각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우각은 크기에 따른 분류의 우각과는 다른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쪽이라는 각으로 각의 의미로 우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각이란 용어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180보다 크고 360보다 작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어떤 개념으로 이 용어를 썼느냐를 살펴보면서 지금은 이런 뜻으로 우각이라고 썼구나. 지금은 이런 뜻으로 우각으로 썼구나 하고 구분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각보다 더 큰 각이 존재합니다. 그걸 전각이라고 합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각의 크기에 따른 분류가 6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6가지 각 중에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요 평각까지를 아마 용어 정의를 배우고요. 우각과 정각은 배우지 않을 텐데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더 큰 각은 어떻게 하냐? 더 큰 각은 용어의 정의를 하는 것이 별로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360도가 되면 처음 시작했던 반직선과 겹치기 때문에 360도는 사실 기하학적 형태의 의미로 따진다라고 하면 0도와 같은 겁니다. 따라서 0도부터 다시 출발해서 360도가 넘을 때는 360도를 0으로 잡고 다시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이 정도의 이 크기의 각이 다시 반복될 뿐이기 때문에 360도보다 더 큰 각의 명칭은 용어의 정의를 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분류 기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상관관계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 상관관계에 의한 분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여각이라는 겁니다. 여각은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될 때, 어떤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될 때, 이 두 개, 알파와 베타, 각 알파와 각 베타를 서로 여각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도는 60도의 여각이다. 15도는 75도의 여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될 때도 상관관계로서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그걸 보각이라 합니다. 이때 이 여각이나 보각, 이 두 개의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하를 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학교 3학년 과정에 기하편을 하게 되면 삼각 B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삼각 B에서는 또는 삼각 함수에서는 각의 크기가 여각관계인가 보각관계인가에 따라서 어떤 이론이 파생이 됩니다. 삼각 B에서 상관관계에서 무엇을 따져야 할 때 이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러한 각의 용어가 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중등기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세 번째 분류 기준일 겁니다.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용어들일 겁니다. 첫째, 동위각입니다. 동위각은 앞에 동자는 같을 동자고 위는 방위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위에 있는 각인데 여기서 이 방위라는 용어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방위는 과학에서 사용하는 방위 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방위와는 다른 뜻입니다. 일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방위는 동서남북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수학에서 말하는 방위는 동서남북의 의미, 과학에서 말하는 동서남북의 의미가 아니고요. 직선 하나를 긋게 되면 이 평면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지는 거를 이분면이다 이렇게 합니다. 두 개의 면으로 나누어졌다 해서 이분면 이렇게 합니다.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도록 이렇게 긋게 되면 비로소 이 면은 이 평면 하나가 네 개의 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개로 나눠졌다 그래서 사분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사분면으로 나누어질 때에 세로로 세워진 선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 즉 네 개의 영역 중에 오른쪽 위 여기를 1,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2, 3, 4 이렇게 편의상 번호를 붙여놓고 우리가 함수에서 제1사분면, 2사분면 했던 이 내용들이 바로 동일한 개념인데요. 세로로 세워진 직선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1, 2, 3, 4로 번호를 붙이게 되고 제1, 2, 3, 4, 4분면이다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때에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평면을 네 개의 평면으로 나누게 되는데 또 다른 직선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직선 L과 N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 M을 고려하지 말고요. 직선 M을 고려하지 말고 L과 N이 교차했다라고 본다면 여기도 면이 네개로 갈라집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세로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 영역을 1, 2, 3, 4라고 붙이게 되는데 이때 오른쪽 위, 오른쪽 위 이것을 같은 방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위에 있는 각을 동위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를 A, B, C, 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면이 4개로 나누어진 4, 4분면으로 1, 2, 3, 4를 생각을 하면 요 각 A와 각 E가 똑같은 1번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동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C라는 각이 3번 각이니까 G라는 각, 이것이 동위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약간 어려운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동측각입니다. 이 동측각은 가로나 세로선 어떤 거를 기준으로 본다. 이때 가로선을 기준으로 보든지 세로선을 기준으로 보든지 세로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로선 오른 한쪽 방향에 있는 각 또는 이 세로선을 중심으로 한쪽 방향에 있는 각, 즉 직선 하나를 긋게 되면 면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2분면이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쪽 면에 있는 각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측면에 있는 각을 동측각이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세로선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가로선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이건데 만약에 L을 기준으로 본다면 A, D, E, H가 이걸 전부 동측각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N을 기준으로 본다. 예. N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게 전부 동측각, 밑에 있는 거 얘들이 다 동측각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각입니다. 에서부터 B, C, D, E, F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동측각이 되는데 이때에 사분면 모양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교차로를 놓고 볼 때 우선 요 L을 기준으로 봤을 때를 먼저 볼게요. L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 동측각, 여기 동측각, 양쪽에 동측각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요 A하고 H하고는 보면 맨 바깥의 면에 만들어진 각입니다. 이걸 외곽이라 합니다. 동측각 중에서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곽이라 합니다. 각 A하고 각 H입니다. 또 왼쪽에서 보면 여기가 전부 동측각인데 B하고 G하고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D하고 E 또는 C하고 F는 안쪽에 들어있는 각입니다. 이걸 동측 내각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도를 따질 때는 동측 내각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동측 외곽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동측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같은 측면에 있는 각들을 얘기하고 그중에 바깥에 있는 각이냐 안에 있는 각이냐에 의해서 외곽이냐 내각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동측각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공리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유클리드의 5대 공리 중에 제5번 공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5대 공리가 뭐뭐가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간단합니다. 5개가 복잡한 내용이 아닌데 그 중에 제5번 공리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공리입니다. 이 평행선에 관한 공리인데요. 이 무슨 얘기냐? 제5번 공리가 뭐를 말하느냐? 제5번 공리는 바로 동측각이라는 이 용어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각 알파하고 각 베타하고 더해서 180도보다가 적으면 이 각의 합이 180도보다가 적으면 그러면 나머지 각 하나를 더 보태면 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인데 180도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꼭지점이 하나 만들어진다. 즉 L과 M은 오른쪽 방향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각 알파와 각 베타를 더해서 180도보다가 이번에 커지면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의 5대 공리 중에 제5번 공리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평면 위에 자 이제 약간 좀 상당히 집중을 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거나 평행합니다. 제가 여기서 서로 다른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을 얘기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두 직선은 평면 위에서 위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자, 그런데 이 각의 합을 크기로 얘기하면 180보다가 적거나 크거나 같거나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개를 빼놨습니다. 자, 다시 서로 다른 두 직선 L과 M은 평면 위에서 위치 관계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평행하거나 만나는데 여기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 평행한다는 얘기를 안 써놨습니다. 이 조건을 빼놨습니다. 자, 이 두 개의 각의 합은 180보다 적거나 크거나 180이거나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한 개를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얘기의 결론은 합이 180대일 때는 평행이거나 만나이거나 그 중에 만난다라는 얘기만 해놨기 때문에 빠져있는 평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리의 결론은 각 알파하고 각 베타하고 합이 180도가 되면 그러면 L과 M이 평행하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유클리드의 5대 공리 중에 제5번 공리의 결론이 바로 요겁니다. 그런데 유클리드가 기왕에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명시를 해서 합이 180도일 때는 평행하다까지 결론을 내려놓으면 좋은데 이걸 빼놓고 의미상 따지면 이와 같으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게 맞는데
이 얘기를 기왕 마지막까지 결론에 매듭을 지어놓으면 참 좋은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위에 있는 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해놓고 예, 나머지는 써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동측 내각의 합이 180이면 평행이다 하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수학자들이 공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기하학을 공부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건가 해서 많은 수학자들이 바로 이 제5번 공리에 뭔가 부족함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하다가 새로운 이론들이 탄생되는데요. 이 새로운 이론들이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의 이론이 뭔가 모순이 되거나 또는 완전하지 않아서 이것을 액면대로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탄생되는 것이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사실은 제5번 공리에 시비를 걸기 위해서 뭘 하다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들이 탄생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많은 참고서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일 때에 평행하다라는 이 사실을 정리처럼 이해를 해서 증명을 해놓은 책을 굉장히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다시요. 동측 내각 합이 180도일 때 평행하다는 증명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정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대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할 공리입니다. 그 나머지 평행할 때 동위각과 억각 관계가 어떠냐라는 거는 이 제5번 공리에 의해서 정리로 넘어가서 증명을 하는 내용이지 동측 내각의 합 자체가 180도라는 것은 증명을 해서 시시비비를 따질 정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공리입니다. 억각 어떤 참고서 보니까 억각의 정의를 엇갈린 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억각은 동위각의 막국지각을 억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클리드의 제5번 공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개념을 공부를 할 때는 최상위 개념이 공리입니다. 중간 개념이 정의고요. 정리는 최하위 개념입니다. 이때 개념은 반드시 보다 상위 개념과 충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모순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법을 말할 때 헌법이 최상위법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하위법이 아무리 잘 정비가 돼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기초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헌법과 충돌되는 내용은 전부 그것은 위법한 겁니다. 이처럼 수학에서 모든 개념 역시나 최상위 개념이 공리이기 때문에 공리와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걸 액면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평행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평행선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측 내각의 합이 180도일 때에 평행하다라는 이 공리를 액면대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따져야 된다. 자, 일단 여기서 대전제 조건이 L과 M이 평행하다. 여기서 억각은 자, E, F, G, H라고 써놓고 볼게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첫 번째, 각
B하고 각 C하고 더하면 180도다라는 거는 증명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공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이 180도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평각이니까 각 A하고 각 B가 더해서 180도 됩니다. 이건 이제 평각이니까 따라서 위아래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B가 같으니까 각 A하고 각 C하고 같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동력이 같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또는 학교에서 교과서에 붉은색으로 강조색이 되어 있을 텐데요. 두 직선이 평행할 조건이라고 하면 첫째 동축내각의 합이 같다. 공리. 근데 이게 공리이기 때문에 이 공리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합이 180이고 합이 180이면 결국 이 각이 이 각이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딸딸딸 외웠던 동위각이 같다. 이제 그 소리가 바로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억각이 동위각의 막곡지각이다 했기 때문에 요 각 C의 동위각이 A, A의 막곡지각이 F이기 때문에 C와 F를 억각이라고 하는데, 즉, 막곡지각은 항상 같기 때문에 A하고 C하고 같은데, 여기 A가 막곡지각 F와 같기 때문에 C와 F가 같다. 이 소리가 억각이 같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억각은 동위각의 막곡지각이기 때문에 D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D의 억각은 동위각의 막곡지기니까 각 D의 동위각이 B입니다. B의 막곡지각이 E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림이 여러분들은 맨날 외웠던 내용하고 좀 다른 위치에 있어요. 이건 억각 맞습니다. 그런데 요 D와 E의 위치가 이게 전부 다 동측 외곽입니다. 바깥에 있는 각들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교과서에서 따질 때는 이거를 억각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교과서 내용 안에서는 억각을 따질 때 동측 내각의 범위에서 가리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E나 D는 전부 외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각을 내각으로 좁혀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선 하나를 다시 그어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각 D가 여기에 동위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D가 되는데 이렇게 옮기게 되면 비로소 D와 E는 이 두 개의 직선에 의해서 내각의 형태로 잡히게 됩니다.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해보면 여러분도 어때요? 예, 눈에 익숙한 위치에 보이게 되죠? 예,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다만, 다만 억각은 이것이 억각이 맞는데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얘는 억각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동측 내각, 즉 내각 쪽에서만 억각을 따져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 외곽을 교과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 수학적 의미로는 이것이 억각이 맞는데 교과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따진다라고 이해를 하고 학교 시험에서는 내각의 범위에서만 문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가 짝수입니다. 분명히 수학적으로는 짝수예요. 2 곱하기 n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짝수라 합니다. 단 n은 정수입니다. 자연수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교과 내용에서 교육부 지침에서 내려온 그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약수나
배수 또는 짝수나 홀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양의 정수, 즉 자연수죠. 자연수 범위 안에서만 다루라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짝수가 맞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짝수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는 짝수입니다. 그러나 학교 시험에서는 배제하고 양수 쪽에서만 따져야 하듯이 여기 억각 역시 마찬가지로 내각에서만 따져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각의 범위 안에서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곽도 억각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너무 쉬워 보여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이 용어 자신 있게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나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나보면서 느꼈던 것은 너무 막연하게 느낌적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강의가 지금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있지만 이 개념에 의해서 이제 문제로 문제화했을 때에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갈지를 여러분들 앞으로 수업을 이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알 텐데요. 이때 이런 베이스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내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결코, 결코 수학은 문제풀이가 수학의 전부가 아니고 개념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개념에 의해서 주춧돌을 쌓아가듯 하나하나 따져 들어갔을 때 깊이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되고 또 문제 해결력도 그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념을 무시하고 공부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을 이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쉽다라는 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혹시나 제 강의를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물론 그럴 분이 없겠지만 정말 느낌으로 뭐를 오개념 투성이로 강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개념을 이해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또 특히 엄마표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어머님들은 나름대로 가르친다라고 팔을 걷어붙였다면 최소한의 개념 이해는 하면서 가르쳐야지 그것을 마치 초등학교 연산의 반복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내가 팔 걷어붙여서 내 자녀의 수학 공부를 더 망치게 되는 우를 범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강의 영상을 계속해서 구독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틀어보고 이것을 지식으로 쌓은 상태에서 내 자녀 공부를 좀 도와주신다면 자녀가 훌륭하게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이제 작도를 들어가게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작도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 도구, 우리가 다뤄야 될 도구가 합동이라는 겁니다. 자, 물론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원이든 타원이든 뭐 어떤 도형이든 합동으로 끌고 와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합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합동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예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합동이란 과연 뭔가, 뭐를 합동이라고 하느냐.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나 합동 안다? 뭐, SSS?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변의 길이가 같으면, 그게 왜 합동입니까? 어디에 어떤 근거에서 합동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합동이 뭘까를 찾아보시고, 그러면 왜 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를 찾아보시고, 조금 더 보태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더불어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 결정 조건 이것이 뭔지를 인터넷을 뒤져서 아니면 참고서를 뒤져서 근데 참고서를 뒤져서는 합동에 대해서 뭐를 합동이라고 써놓은 그런 참고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는 없었습니다. 인사이트 수학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예습 과제로 삼각형의 합동과 닮음, 그 중에서 합동 조건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뭐를 합동이라고 할까? 뭐를 삼각형이 결정됐다라고 얘기할까? 그거를 미리 예습을 좀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 한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귀에 쏙쏙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